전 부대원 앞에서 여군년들은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라며 뺨을 맞은 여군 장교.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와 외삼촌이자 별을 달고 있는 장군들이 부대로 방문하여 가해자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북단 경기도 연천의 공기는 남쪽과는 그 결이 달랐다. 살갗을 애는 바람 속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 때면 세상의 모든 핏빛을 머금은 듯한 장엄한 노을이 비무장지대 너머로 스며들었다. 이곳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는 휴전선 중서부 전선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갓 임관한 이지한 소위에게 연천의 첫인상은 바로 그 붉은 노을이었다. 임관식에서 아버지의 어깨 위에 빛나던 별을 보며 군인의 길을 택했고 사관학교의 혹독한 훈련을 우등으로 수료한 그녀였다. 첫 자대 배치를 최전방으로 희망한 것은 그녀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군인이라면 가장 치열한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신조였다. 부대에 전입 온 지 석 달, 이지한 소위는 이미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소대장으로서 병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도 훈련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통신 장비 운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대대 전술 훈련에서 그녀가 이끄는 1소대는 언제나 통신 두절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독사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도 그 뒤에는 깊은 신뢰를 담았다. 문제는 부대 창설 기념 행사 준비를 맡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대대급으로 치러지는 비교적 큰 행사였고 이 소위는 행사의 통신 및 장비 지원 담당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사 계획을 짜고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점검했다. 그녀의 꼼꼼함에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단 한 사람, 행사 총책임자인 박진태 중령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안이 꼬일 뿐이었다. 박진태 중령. 그는 라떼는 마리아를 입에 달고 사는 전형적인 꼰대 군인이었다. 특히 여군에 대한 그의 편견은 병적인 수준이었다. 그는 사석에서 계집이 군대에 왜 기어들어와서 편한 보직이나 차지하려는지 모르겠다거나 여군은 전투력이 아니라 사기 저하의 주범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다. 그런 그의 눈에 사관학교 수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타나 남자 군인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이지아는 눈엣가시 그 자체였다. 행사 리허설 첫날부터 박중령의 비아냥은 시작되었다. 이 소위가 무전기 채널 점검 결과를 보고하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 소위, 그거 보고라고 하는 건가? 여자 목소리는 원래 그렇게 기어들어가나? 군기가 아주 빠졌구만. 아닙니다. 보고 채널 음량 최대로 송신했습니다. 말대꾸하는 것 봐라. 여군 아니랄까봐. 쬐끔한 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는 의도적으로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이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고 재차 보고했다. 그런 그녀의 태도가 박중령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행사 당일 아침부터 하늘은 맑았지만 부대 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지아는 마지막까지 장비들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사는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사단장 이하 여러 내빈이 참석했고 식순에 따라 기념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사건은 장비 시연 순서에서 터졌다. 최신형 KU-808 차륜형 장갑차 2대가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기동 시범을 보이고 그 내부에서 운용되는 최신 통신 장비의 성능을 시연하는 순서였다. 그런데 약속된 시연 시작 시간보다 장갑차의 등장이 5분가량 늦어졌다. 관람석이 약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은 이지안의 잘못이 아니었다.
정비대대에서 장갑차 한 대의 유압 개통에 사소한 문제가 생겨 출발이 지연된 것이었다. 이 소위는 즉시 예비 계획에 따라 다른 장갑차를 먼저 투입하고 해당 상황을 무전으로 박중령에게 보고했다. 책임 중령님, 여기는 장비 지원. 2호 장갑차 유압 개통 문제로 1호차 먼저 진입시키겠습니다. 시연 순서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귀에는 그런 합리적인 보고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행사에 흠집이 났다는 사실에만 분노했다. 그는 내빈석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 아래에서 상황을 통제하던 이지안에게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야, 이지안! 귀를 찢는 고함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중령은 수많은 내빈과 전 부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지안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다. 이 여군년 하나 때문에 행사 다 망치네. 내년이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상황 보고 드렸습니다. 정비 문제로. 닥쳐. 어디서 말대꾸야. 여자는 이래서 안 돼. 대가리에 든 게 없으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것도 못해? 그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단장마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타이밍을 놓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짝!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파열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박진태 중령의 육중한 손바닥이 이지안 소위의 왼쪽 뺨을 남김없이 후려친 것이다. 여군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이래야 군기가 들지. 고개가 획 돌아가며 이지안의 몸이 휘청였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뺨에서는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모멸감이었다. 정적. 수백 명의 군중 속에서 그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몇몇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이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차있지 않았다. 차갑고 고요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심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후려친 저 야수 같은 남자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을 정확히 응시했다. 이것은 군기 교육이 아니다. 명백한 폭행이자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살인 행위다. 그리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강철의 땅 연천에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뺨을 맞은 충격과 고통은 잠시였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었다. 이지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박진태 중령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살기를 읽은 것일까. 순간 박중령의 기세가 주춤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단장이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상황을 수습했다. 박중령,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당장 이 소위 데리고 의무실로 가. 행사는 그렇게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이지아는 의무실로 향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군의관은 그녀의 뺨을 살피며 뇌진탕 증세는 없는지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괜찮지 않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반응은 이지안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가 의무실에서 나와 대대장실로 불려갔을 때 그곳에는 대대장뿐만 아니라 연대장까지 와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난처함에 가까웠다. 이 소위 많이 놀랐겠군. 연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중령이 원래 좀 다혈질이긴 해도 아기가 있는 사람은 아닐세.
행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실수를 한 것 같아.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이지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 장병과 내빈이 보는 앞에서 부하 장교를 폭행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실수입니까? 물론 잘못된 일이지. 하지만 이 소위도 알지 않나.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거칠지 않나. 이걸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이 소위만 피곤해져. 박중령이야 곧 다른 곳으로 갈 사람이지만 이 소위는 여기서 계속 군 생활해야 하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박중령이 사과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떻겠나?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조직의 안위를 위해 개인의 상처는 묵살하라는 군대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폭력의 되물림이었다. 선배 장교들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같은 부대의 한 여군 선배 대위는 따로 그녀를 불러 지아나 그냥 참아.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여군 전체 욕먹이지 말고. 우린 어차피 여기서 약자야. 튀면 다쳐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그들은 이지안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닥칠 불이익과 불편함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소대원들은 누구보다 분노했다. 평소 이 소위를 따르던 김상병은 소대장님, 저희가 다 봤습니다. 필요하면 증언하겠습니다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주임원사는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바카스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소위님,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소위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행사장에서 박중령의 만행을 촬영했던 몇 개의 영상이 군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처음에는 짧은 클립 영상과 함께 5사단 중령, 여군 소위 공개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게 실화냐? 아직도 저런 쓰레기가 군대에 있네. 저 중령 신상 빨리 털어라. 군복 벗겨야 한다. 맞은 여군 소위는 괜찮으려나. 트라우마 생길 텐데. 사단장은 저 때 뭐 했냐?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임?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고 영상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다. 여군 차별, 군대 폭행, 열쇠부대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부대 지휘부는 사건을 군기 잡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마찰로 축소 보고하며 내부적으로 덮으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후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대는 어쩔 수 없이 감찰 및 헌병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박중령을 보호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조사관으로 온 헌병대장은 박중령과 육사 동기였다. 그는 이지안을 피해자가 아닌 문제를 일으킨 부하로 대했다. 이 소위 행사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던데 사실인가? 박중령이 평소 이 소위를 아꼈다는 증언도 있고 단순히 뺨 한 대 맞은 걸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군인이 그 정도 맷집도 없어서야 되겠나?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이지아는 거대한 벽에 혼자 맞서고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조직에 피해 없이 덮을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뺨에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내가 틀린 걸까? 그냥 참아야 했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강직하고 올곧았던 아버지, 국방부 차관 이성훈. 그는 딸이 군인의 길을 택했을 때 다른 말 없이 딱 한마디를 해주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명예로 말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이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것은 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평생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 다음 날 이지안의 변호사가 부대로 찾아왔다. 그녀가 연락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보낸 군 전문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조사팀이 부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직감한 부대 지휘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박진태 중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그저 힘없는 신임 소위 하나 길들이려 했을 뿐인데 일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부대 내에서는 이지안의 뒷배경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그녀의 아버지가 국방부 차관이며 외삼촌이 육군 사성 장군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불길은 이제 막 번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의 개입은 부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단 헌병대의 어설픈 조사는 즉시 중단되었고 모든 관련 기록은 조사본부로 이관되었다. 조사팀장으로 온 중령은 박진태나 다른 지휘관들과는 눈빛부터 달랐다. 그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한 채 오직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지아는 조사본부의 정식 조사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다.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이지안 소위 사건 당일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조사관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지안은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박중령의 언어적 모욕, 사건 당일의 상황, 그리고 폭행 직후 부대 지휘부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회유까지. 그녀의 진술은 막힘이 없었고 모든 내용이 논리정연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군인으로서 겪은 부당한 폭력과 명예실추에 대해 건조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박진태 중령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복을 입은 군인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었고 저의 성별과 계급을 무시한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진술에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진태 중령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했다. 그는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휘관으로서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훈계였다고 강변했다. 이지안 소위가 워낙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전체 행사를 망칠 위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결코 여군이라서 차별하거나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곧이어 이어진 다른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힘을 잃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동안 침묵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과거 박중령 밑에서 근무했던 다른 여군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박중령님은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사관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남자 군인들 앞에서 여자는 역시 화장을 해야 사람 같아 보인다 같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훈련 성적이 좋은 여군에게는 독한 년이라고 비난하고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니까 계집은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의 상습적인 여성 혐오 행적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영상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영상 분석 결과 박중령이 이 소위의 뺨을 때리기 직전 여군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사단 사단장실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 차관과 육군 참모 차장 삼성 장군이 아무런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사단장은 혼비백산하여 의전 준비를 서둘렀다. 잠시 후 검은색 관용차 2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사단 본청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성훈 국방부 차관과 그의 처남이자 이지안의 외삼촌인 황인철 육군 중장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을 풍겼다. 사단장이 거수 경례를 하며 그들을 맞았다. 충성.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이성훈 차관은 사단장의 인사를 가볍게 받으며 말했다. 사단장, 말 편하게 하지. 내 딸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갈까 해서. 네. 따님. 일하시면?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차관의 얼굴과 서류 속 이지안 소위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 순간 그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차관과 중장은 사단장의 안내도 거절한 채 곧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그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조사를 받던 박진태 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늘같이 높은 국방부 차관과 군 장성이 왜 이곳에? 이성훈 차관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본 후 박진태 중령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박 중령을 꿰뚫어 볼 뿐이었다. 그 침묵의 몇 초가 박 중령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당신이 내 딸을 때린 박진태 중령인가? 차관의 나지막하지만 얼음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박진태 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절망, 그 단어 외에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차관과 중장이 배석한 가운데 재개된 조사에서 그동안 박 중령의 눈치를 보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다른 간부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중령님은 평소에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여군이 설쳐되면 부대가 망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지안 소위가 워낙 일을 잘해서 박 중령님이 자격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렸을 뿐이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이었다. 정의의 심판대 위에서 박진태 중령은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터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한순간에 진공 상태가 되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겁에 질린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국방부 차관 이성훈. 그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회의실 안의 그 어떤 별들보다도 무겁고 날카로웠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내 딸이라는 단어는 박진태 중령의 뇌리에 박힌 거대한 쐐기였다. 박 중령은 순간 호흡을 잊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노랗게 보였다. 이지안. 그저 사관학교 출신의 콧대만 높은 길들여야 할 어린 암사자라고 생각했던 신임 소위. 그녀의 뒤에 대한민국 국방 체계의 정점이 버티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차관님. 그게 무슨. 박 중령이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성훈 차관은 그에게 단 한 뼘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옆에 선 외삼촌 황인철 중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황 장군. 군의 기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지휘관이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부하 장교를, 그것도 여군을 폭행하는 것이 열쇠부대의 전통인가? 송구스럽습니다, 차관님. 육군을 대표하여 사죄드립니다. 황인철 중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박진태 중령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적을 섬멸하기 직전의 맹수와 같았다.
거기 너 박진태 중령. 내 놈이 단지 한 명의 여군 장교를 폭행한 줄 아는가? 내 놈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명예에 똥칠을 한 것이다. 군복 입을 자격도 없는 놈. 벼락 같은 호통에 박중령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올린 군인으로서의 인생, 그의 자부심, 그의 미래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사단장과 연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특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자신들의 과오가 떠오르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박진태 중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차관님, 황 장군님, 박중령의 이번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희 사단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사단장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이성훈 차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사단장, 지금까지 뭘 했나? 사건 발생 나흘째다. 그동안 사단에서는 이 사건을 군기 교육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보고했더군. 사단장의 지휘 책임은 물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단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지휘관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박진태 중령 한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거대한 폭풍이 부대 전체를, 아니 육군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외삼촌이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나타나 무너뜨리는 저 거대한 부조리의 벽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거대한 힘이 없었다면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을까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때 아버지 이성훈 차관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빛은 차관이 아닌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괜찮으냐, 힘들었지 하고 묻는 듯한 따뜻하고 미안함이 담긴 눈빛. 이지아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군인 이지안으로서 이 싸움을 끝까지 제 힘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방부 조사본부 팀은 차관과 육군 참모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자들을 하나씩 분리하여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박진태 중령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과거 치부를 경쟁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중령은 이전 부대에서도 여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이지안 소위의 보고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그를 보호하던 벽은 사라졌다. 아니, 애초에 그런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권력이라는 이름의 허상이었을 뿐이다. 그날 저녁 박진태 중령은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제되었고 군사경찰에 의해 미결수 감방에 구속 수감되었다. 철컹하고 차가운 쇠문이 닫히는 소리는 한 군인의 오만하고 비틀린 군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폭풍의 눈이 5사단 열쇠부대를 정통으로 관통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뿌리 뽑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거대한 정화의 시작일 뿐이었다. 박진태 중령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핵이 되었다.
주요 언론사들은 연일 열쇠부대 여군 장교 폭행 사건을 일면 톱기사로 다루었다. 국방부 차관 딸 부졸이 직접 겪어 충격. 성차별 만연한 군대, 이대로 괜찮은가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를 향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졌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문은 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인사조치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부대인 오사단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었고 연대장과 대대장 역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초기 조사를 담당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사단 헌병대장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박중령과 함께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한 사람의 오만한 폭력이 거대한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것이다. 한편 폭풍의 중심에 선 이지한 소위의 부대 생활은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 그녀의 배경이 알려지자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간부들은 과잉 친절을 베풀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이지아는 그런 변화가 불편하기만 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특권이 아니라 한 명의 동등한 군인으로서 존중받는 것이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처음 그녀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선배 여군 대위가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이소위. 내가 비겁했다. 이 소위가 총대를 맨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 고맙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부대 내 다른 여군들과 부사관, 병사들이 알게 모르게 이지안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다. 특히 익명의 제보로 박중령의 과거 비위 사실을 알린 것도 부대 내부의 양심적인 군인들이었다. 이지안의 용기 있는 저항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터져 나오게 한 것이다. 그녀는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종 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박진태 중령은 이번 폭행 사건 외에도 과거 근무지에서 저지른 수십 건의 폭언, 성희롱,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그는 상습적인 약자 포식자였고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은 그런 괴물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것이다. 군 검찰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된 혐의는 상관 모욕, 초병 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셀 수 없이 많았다. 군복을 입고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가 그의 공소장에 담겼다. 군사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 이지아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딸의 헬쑥해진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힘들었을 텐데. 아비로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싸워 이겨내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만 제가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친 것은 아닌지 송구스럽습니다. 아니다, 지아나. 이성훈 차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 이름에 누를 끼친 게 아니라 썩어가는 군의 환부를 드러내고 도려낼 기회를 준 것이다.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장교다. 나는 그런 내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이지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다. 군사법원 법정. 피고인석에 선 박진태는 더 이상 오만하던 중령이 아니었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그는 완전히 무너진 초라한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피고인 박진태. 피고인은 군의 근간인 지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부하 장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군 전체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새로운 시대의 군은 더 이상 과거의 부조리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다. 피고인 박진태를 징역 5년에 처하고 현재의 중령 계급을 2등병으로 강등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모든 연금 및 퇴직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박진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다. 징역 5년. 그것은 실질적인 군 생활의 사형 선고이자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절망시킨 것은 2등병 강등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계급과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군번줄에 새겨진 중령 박진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등병 박진태라는 치욕적인 낙인만이 남게 될 터였다. 방청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통쾌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싸움이었다. 이제 그 첫 번째 매듭이 풀린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그녀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이지안 소위님,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군 생활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지아는 잠시 멈춰 서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의 판결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군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위치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더 강하고 정의로운 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찬 대답은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얼굴 없는 영웅이었던 그녀는 이제 변화의 아이콘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사건 이후 군에는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휘관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외부 독립기구를 설립했다. 모든 부대에는 성평등 담당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었고 정기적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형식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 중심의 토론과 체험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이지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육군본부의 요청으로 신임 장교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특별 강사로 초빙되었다.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단에 서기로 결심했다. 육군사관학교 대강당. 수백 명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후배 생도들 앞에서 이지아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여러분께 군대는 원래 그렇다는 말에 순응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조리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낼 때 우리 군은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생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여군 생도들은 그녀를 롤모델이자 희망의 증거로 여기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몇 달 후 이지아는 다시 최전방 연천의 소대장 자리로 복귀했다.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많이 변했지만 그녀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병사들과 함께 뒹굴며 훈련했고 누구보다 먼저 GOP 철책선을 순찰했다. 어느 늦은 밤 소대원들과 함께 철책 순찰을 돌던 중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멀리 북녘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다. 함께 걷던 김상병이 불쑥 말했다. 소대장님, 사실 저희는 소대장님이 다른 편한 곳으로 가실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 솔직히 그렇게 큰일을 겪으셨고 또 배경도 좋으신데 굳이 이 힘든 곳에 계속 계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지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오피 철책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김상병. 내가 군인이 된 이유는 단 하나야. 이 철책을 지키고 철책 너머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는 한 내 자리는 바로 여기다. 그녀의 말에 김상병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서 발걸음을 맞출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소대장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차가운 최전방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바람은 외롭거나 시리지 않았다. 그것은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희망의 바람, 변화의 바람이었다. 이지한 소위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뿌려진 씨앗은 이제 강철의 땅 연천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숲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진태 중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군 전체가 개혁의 홍역을 앓는 동안 이지한 소위가 속한 5사단 70연대 2대대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다. 그의 이름은 소령 김원석. 육사 출신의 전형적인 엘리트 군인이자 그 누구보다 전투력과 기강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박진태처럼 부패하거나 비열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강철 같은 냉정함과 빈틈없는 완벽주의를 신봉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부임 첫날 대대 전체 장교와 부사관들이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원석 소령은 단상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좌중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이지안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여러분과 불필요한 잡담을 나눌 생각이 없다. 우리 대대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군 전체의 주목을 받았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길은 단 하나,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다. 앞으로 우리 대대에서 인권, 소통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훈련을 등한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은 이지안을 겨냥한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이지안이라는 이름이 불러온 변화의 바람을 전투력 약화의 주범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지안을 차관의 딸이자 문제를 일으킨 요주의 인물로 규정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김원석 소령의 부임 이후 대대의 분위기는 급격히 경직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완전 군장 구보를 지시했고 주말에도 불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감행하며 장병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변화의 바람에 잠시 안도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다시 피로와 불만이 쌓여갔다. 보이지 않는 저항도 시작되었다. 박진태 시절의 낡은 관행에 익숙했던 일부 부사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찌르고 보는데 대대장님이 너무 밀어붙이시는 거 아닌가 몰라. 다 그 이소위 때문 아니겠어? 계집애 하나가 부대 전체를 아주 뒤집어 놨으니 바로 잡으려면 이 방법밖에 더 있겠나. 그들은 이지안이 마치 부대의 재앙을 몰고 온 판도라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이지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논쟁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오직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가장 무거운 군장을 메고 병사들의 선두에 섰다. 김원석 소령이 내리는 혹독한 훈련 지시를 단 한 번의 이견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소대원들은 그런 소대장을 보며 불평을 삼켰고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대를 이끌었다. 훈련이 끝난 저녁이면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정신교육 대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훈련 중 부상을 입은 병사는 직접 의무실에 데려가 치료 과정을 꼼꼼히 챙겼고 집안에 우환이 있는 병사에게는 규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었다. 그녀는 강한 훈련과 따뜻한 관심이 결코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소대는 대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단 한 건의 사고나 불만 보고도 나오지 않는 가장 단결력이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에 새로 전입 온 신임 소위가 이지안을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사관학교 시절부터 이지안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던 후배였다. 이지안 소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소위는 최근 대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일부 병사들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고충을 토로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소위님께서 대대장님께 말씀을 좀. 이지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고개를 저었다. 강소위. 대대장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부터 바뀌어야 하네. 우리 소대부터 완벽해지면 대대장님도 결국 우리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말로 하는 건의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진짜 군인의 방식일세. 그녀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며칠 후 군단 전체가 주목하는 대규모 전술평가 훈련 ATT 계획이 하달되었다. 대대의 모든 운명이 걸린 피할 수 없는 시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원석 소령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이지안의 일소대에게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인 적진 중심 침투 및 지휘부 타격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내가 말하는 새로운 방식이 실전에서도 통하는지 내 실력으로 직접 증명해 보아라. 이지안은 묵묵히 작전 지도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자신과 자신을 믿는 소대원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폭풍의 잔상이 거치지 않은 강철의 땅 위에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군단 전술평가 훈련 ATT의 서막이 올랐다. 경기도 북부의 광활한 훈련장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했다. 굉음을 내며 기동하는 K1의 전차의 무한 궤도, 하늘을 가르는 수리온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모의 포탄의 섬광과 연기는 훈련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의 심장을 옥죄는 듯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김원석 소령은 이동 지휘소 CP에서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전장 상황을 매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대항군 연대의 측면을 기갑부대로 돌파하고 보병부대가 그 뒤를 이어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전공법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성공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대항군 연대 지휘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신망을 교란해야 하는 이지안의 일소대였다. 성공하면 대승의 주역이 되지만 실패하면 대대 전체가 고립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임무였다. 일소대 현재 위치 및 상황 보고하라. 김소령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이지안과 그녀의 소대원들은 이미 어둠과 안개를 틈타 적진으로의 침투를 시작한 후였다. 그들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 오직 나침반과 독도법의 의지에 은밀하게 기동했다. 낮에는 위장막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밤이 되면 유령처럼 움직였다. 소대장님, 대항군 수색대의 무전이 근거리에서 감청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순찰조가 더 촘촘하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통신병의 긴급한 보고에 소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다. 자칫 잘못하면 포위 섬멸될 수 있는 위기 상황. 그때 박진태 같은 구시대 지휘관이었다면 닥치고 돌파해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지아는 달랐다. 그녀는 즉시 소대원들을 모았다.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그러자 평소 소극적이던 이일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어릴 때 이 근처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이 계곡을 따라 500m쯤 더 내려가면 오래전에 폐쇄된 광산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면 대항군 순찰망을 우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대원들의 시선이 이일병에게 쏠렸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이지아는 그의 눈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녀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좋다. 이 일병을 선두로 경로를 변경한다. 전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그것은 신뢰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억압적인 분위기였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한 병사의 용기 있는 제안이 소대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폐광을 통해 대항군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목표 지점 근처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다. 대항군 연대 지휘소는 견고한 자연 벙커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안의 소대는 이미 그들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모든 교신 내용을 엿듣고 있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했던 이지안이 직접 개발한 소형 전파 교란 장비와 통신병의 뛰어난 운용 능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지금이다. 지휘소 타격조는 나를 따르고 통신 교란조는 즉시 작전을 개시하라. 이지안의 명령과 함께 소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소형 드론이 띄운 연막탄이 지휘소 주변을 혼란에 빠뜨린 사이 타격조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벙커 입구로 돌진했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벙커 문이 파괴되고 훈련 평가관의 1소대 대항군 연대장 생포, 지휘소 점령, 이라는 외침이 무전망을 통해 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대 지휘소 CP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임무를 1소대가 완벽하게 성공시킨 것이다. 이지안이 보내온 정확한 좌표 덕분에 대대의 포병 화력은 대항군의 주력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기갑부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목표 지점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김원석 소령은 스크린에 떠오른 상황 종료 메시지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지안의 리더십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소대의 전투력은 자신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인권과 소통을 내세워 군기를 해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한 자율적 전투 집단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훈련 종료 후 군단장은 강평에서 이례적으로 한 소대를 직접 지목하여 칭찬했다. 이번 훈련의 수훈은 단연 2대대 1소대다. 그들이 보여준 창의적인 전술과 완벽한 팀워크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원석 소령은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부임 첫날 이지안을 향해 던졌던 자신의 차가운 경고가 부끄러워졌다. 그는 훈련장을 떠나는 이지안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끝에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소희,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이 배웠다. 자네가 옳았어. 원칙주의자 김원석 소령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이지안에게 있어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승리였다. 그녀는 증명의 땅에서 불가능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입증해냈다. 전술평가 훈련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이지안 소위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군 전체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관의 딸이나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한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대는 대대를 넘어 연대 전체의 훈련 모델이 되었고 그녀의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은 육군본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까지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김원석 소령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이후 이지안을 단순한 부하가 아닌 대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대우했다.
그는 대대 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지안의 훈련 방식을 칭찬하며 다른 소대장들에게도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상명하복식 리더십만으로는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사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군을 만드는 길이다. 김소령의 변화는 대대 전체에 긍정적인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경직되었던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병사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돌았다. 부조리와 폭력은 사라졌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지는 국군교도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박진태였다. 편지는 참회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은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지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지안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의 불행에 고소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저 한때는 군복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몰락에 대한 서글픔과 연민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고 자신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박진태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고 이지안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 중 하나인 올해의 참군인 대상 수상자로 그녀가 선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그녀가 군내 부조리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운 용기와 전술훈련에서 보여준 탁월한 지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시상식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장관 주재로 열렸다. 눈부신 조명 아래 아버지 이성훈 차관과 외삼촌 황인철 장군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그녀의 군복에 휘장을 달아주며 말했다. 이지안 소위는 우리 군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이 소위와 같은 젊은 장교가 있는 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이지안은 수많은 상념에 잠겼다. 처음 연천 땅을 밟았던 앳된 소위에서 이제는 군 전체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상식이 끝나고 육군 인사사령부의 한장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이 소위, 자네의 경험과 능력을 더 큰 곳에서 써보는 것은 어떤가? 육군사관학교 전술학 교관으로 자네를 특별 추천하고 싶네. 자네가 가진 리더십 철학을 미래의 장교들에게 가르쳐주게. 육사교관. 그것은 모든 장교가 꿈꾸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이자 자신의 신념을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사랑하는 부대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소대원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밤 이지안은 홀로 GOP 철책 앞에 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군복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손에 쥔 참군인 대상 휘장과 멀리 보이는 북녘의 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최전선 지휘관으로 남아 이 땅을 직접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지휘관들을 길러내는 교육자로서 더 큰 숲을 만들 것인가.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향한 깊은 고뇌를 시작했다. 겨울의 심연을 지나 얼어붙었던 연천의 대지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철책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섞인 미세한 흙냄새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지안 소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 위에서 그 봄바람을 맞으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교관.
그것은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길 중 하나이자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수백, 수천의 미래 지휘관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해진 소대원들을 떠나야 함을 의미했다.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과 화약 냄새에 자욱한 훈련장, 그리고 밤새워 지켰던 이 차가운 철책을 뒤로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주말 외박을 얻은 그녀는 서울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버지, 이성훈 차관의 어깨가 유난히 넓어 보였다. 그는 딸의 얼굴에 어린 고뇌를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먼저 묻지 않고 묵묵히 차를 따를 뿐이었다. 아버지, 제게 육군사관학교 교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지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성훈 차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럽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소대원들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최고의 전사들을 더 키워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간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무엇이 군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나지막이 물었다. 지안아, 훌륭한 나무 한 그루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겠니? 우리 군에 지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뛰어난 소대장 1명일까? 아니면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훌륭한 소대장 100명일까? 아버지의 질문은 망치처럼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답을 정해주지 않았다. 그저 딸이 스스로 가장 넓은 시야에서 자신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등대처럼 빛을 비춰주었을 뿐이다. 부대로 복귀한 이지아는 김원석 소령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김소령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 인사사령부에서 자네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을 때 내가 강력하게 추천했네. 이 대대를 위해서는 자네 같은 장교를 잃는 것이 뼈아픈 손실이지만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위해서는 자네가 그곳에 가야만 하네. 한때 그녀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인정이자 지지였다. 그는 이제 이지안을 단순한 부하가 아닌 군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다. 가서 자네 같은 지휘관들을 많이 만들어주게. 그리고 그들이 이곳 최전방으로 올 때쯤이면 내가 더 좋은 부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겠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지아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소대원 전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소대원들은 평소와 다른 소대장의 굳은 표정에 긴장한 채로 도열했다.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육군사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너희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미안한 마음뿐이다. 순간 소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쉬움과 서운함이 가득한 표정들이었다. 이지아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훌륭한 군인,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싸우는 진정한 전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 표준이고 살아있는 교본이다. 앞으로 누가 이 소대를 이끌든 너희들이 지난 1년간 보여주었던 그 자부심과 용기를 잃지 말아주길 바란다. 너희들은 내 군 생활의 가장 큰 자랑이자 영광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소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누구보다 든든했던 김상병이 앞으로 나와 소대원들을 대표하여 거수 경례를 붙였다.
소대장님은 저희의 영원한 소대장님이십니다. 충성, 충성.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함성은 이별의 아쉬움이 아닌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메아리였다. 그들은 이지안에게서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예와 동료를 위한 헌신을 배웠다. 그녀가 떠나더라도 그 정신은 일소대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 며칠 후 이지안의 조촐한 환송식이 열렸다. 소대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작은 감사패를 준비했다. 감사패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강철의 땅에 피어난 희망의 꽃, 우리의 영원한 지휘관 이지안 소위님. 당신께서 가시는 길이 우리 군의 미래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제오보 병사단 70연대 2대대 1소대 1동. 그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든 부대를 떠나는 날, 그녀가 차에 오르자 소대원 전원이 연병장 끝까지 도열하여 그녀를 향해 마지막 거수 경례를 했다. 룸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지아는 가슴 벅찬 다짐을 했다. 반드시 너희들의 자부심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몇 달 후 가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붉게 물든 단풍이 유서 깊은 교정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중위로 진급한 이지아는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2학년 생도들이 앉아있는 강의실 교단에 섰다. 그녀의 어깨 위 다이아몬드 계급장은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빛나 보였다. 강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생도들은 이미 전설이 된 그녀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이지아는 잠시 생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둘러본 뒤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이지안 중이다. 아마 내 이름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이야기는 잊어주길 바란다. 그녀의 말에 생도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 지위는 두려움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경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강함은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그리고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올곧은 신념이 새겨지는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강의실 맨 앞줄에 앉은 한 여생도에게 닿았다. 과거의 자신처럼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는 후배였다. 이지아는 그 생도를 향해 그리고 강의실 안의 모든 미래의 지휘관들을 향해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금부터 진정한 강군을 만드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보자.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와 생도들의 젊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작은 파도는 이제 수많은 강물을 만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될 터였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